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코스프레 문화는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코믹월드나 부산 지스타 같은 곳에서 이제 대형 행사가 열리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캐릭터로 변신을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단순히 의상과 분장을 넘어서서 캐릭터 포즈와 표정까지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정말 멋진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코스프레 열풍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을 넘어서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문화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 예로 샌디에고 코믹콘, 뉴욕 코믹콘은 코스프레의 성지로 인식된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열풍이라는 거죠. 오늘 사건은 그 화려한 코스프레를 즐기던 두 여성 간에 벌어진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지난 2016년 틱톡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예 코스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일명 스노우 더 솔트 퀸이라는 여성인데요. 굉장히 귀여운 외모와 또 정교한 코스프레 분장까지 단번에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심지어 그녀는 캐릭터 목소리 맞춰서 립싱크까지 선보였거든요. 올리는 영상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빠르게 인기 반열에 올라갔죠. 특히나 그녀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 캐릭터 토가 히미코 분장을 자주 선보였대요. 근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자 얼마 후 그녀가 정식 닉네임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얀데레 프리기였죠. 참고로 여기서 얀데레는 일본 신조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캐릭터를 얘기한 건데 겉으론 다정하지만 사랑에 집착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영어 단어 프릭은 괴짜 별종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얀데레 프릭, 그 닉네임에 걸맞게 주로 이제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를 선보였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메이저 스타로 거듭났고요. 2021년 기준 틱톡에서 16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으게 됩니다. 근데 반면 인스타그램에는요, 게시물이 거의 없었음에도 2만 명이 팔로잉을 하더라고요. 잠시 그녀의 사진들을 좀 구경해 보자면 정말 눈을 떼기 힘들어요. 영화 속 할리퀸 분장에다가 섹시 바니걸 모습도 있었고요. 또 괴기스러운 일본 갸루 느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발 가발에 뱀 같은 렌즈를 끼고 코스프레를 한 모습도 인상적이죠. 그런데요, 인기에 심취한 그녀가 점점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보기 아찔한 그런 노출 외에도 사실 큰 이슈가 된 사건이 따로 있었는데 지난 2019년 공동묘지에 섹시 간호사로 분장을 하고 가요. 그러더니 비석 위에 올라가서 포즈를 취하고 또 춤을 추는 그런 좀 다소 찌푸리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인 거죠.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어가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것도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반응이 뜨겁다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돌연 얀데레 프릭의 모든 소셜 계정이 쥐죽은 듯 잠잠해집니다. 아니 인플루언서라서 거의 매일 영상과 사진을 올렸는데 마치 얀데레 프릭이 증발한 것처럼 그냥 딱 끊겨버렸고 무려 한 달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죠. 그러자 팬들도 불안해합니다. 혹시 그런 악플에 시달려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닐까? 스토킹을 당한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난무하던 가운데 한 달 만에 새로운 글이 업로드됐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진을 꼭 공유해주세요.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글과 함께였어요. 그녀가 올린 사진은 평소 좋아하던 게임 캐릭터 츠미키 미캉 코스프레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여전히 공들인 의상과 분장에 사람들은 그녀가 돌아왔다고 열광했죠. 오히려 휴식을 마음껏 취했는지 얼굴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활동을 재개한 그녀는 전보다 더
자유롭게 활발하게 팬들과 소통하면서 행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요, 그 잠깐의 휴식기 속에 감춰둔 진실이 있었어요. 그게 곧 세상에 드러났죠. 그때로부터 8개월 후 미국 한 언론이 1월 17일에 발생한 한 총격 사건의 전말을 공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범인으로 지목된 게 얀데레 프릭, 본명 메리였던 거예요. 참고로 한국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기록이 비공개예요. 열람하려면 변호사나 당사자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일반인은 절차를 밟아야 한대요. 반면 미국은 공개 재판 원칙을 강하게 보장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따로 봉인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순차적으로 재판의 순서에 따라 서류가 공개되는데, 그래서 보도가 되기 전 일주일 전에 문제의 총격 사건 법원 기록이 공개된 거예요. 이걸 언론이 발빠르게 캐치한 거고요. 그 기로에는 명확히 1998년생 9월 20일 생일인 메리 앤 올리버 스노우가 룸메이트를 죽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자료를 본 언론사는요, 그러려니 지나쳤어요. 그러다 문득 한 문장에 주목했죠. 용의자가 코스플레이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 알만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퍼즐을 맞춰보니 피해자가 죽은 후에 이제 용의자가 과실치사로 기소가 되었대요. 그러다 1월 19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고 하고요. 그럼 그 사이에 활동을 못했겠네? 기자가 막 미친 듯이 그걸 파낸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얀데레 프릭의 본명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잠수를 탄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사건은 1월 17일 날 벌어졌고 얀데레 프릭은 1월 18일부터 활동을 중단했으니까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공개된 생년월일이 1998년 9월 21일생. 이후 언론사는 대대적으로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SNS에 비난과 의혹의 글이 올라왔죠. 저게 사실이냐? 얀데레 프릭, 너 해명을 해라. 근데 메리는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자, 그러다가 탐사보도 매체인 마더보드란 곳에서 쐐기를 받게 돼요. 그녀의 머그샷을 확보한 겁니다. 머그샷이라는 건 보통 범죄 기록용이죠. 수사기관에서 찍는 사진이에요. 그게 공개된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인데 사실 워낙 코스프레가 된 그런 화려한 얼굴만 봐서인지 이게 진짜 얀데레 프릭인지 좀 헷갈리죠. 한편으로는 이 얼굴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장을 했는지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대중들은 저게 진짜 얀데레 프릭 맞아? 라고 막 와글거리던 중이었는데 이때 돌연 그녀가 틱톡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잠시 얀데레 프릭, 메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녀는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회사를 운영했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죠. 넉넉한 형편 속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랐고 중학교 때까지 별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코스프레에 빠지면서 좀 다른 길로 접어드는데요. 물론 코스프레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그 같은 지역 코스프레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취미로 같이 만났죠. 근데 얘네들이 술과 마약에 손을 대고 거기 또 중독됩니다. 만날 때마다 보드카, 마리화나 마셔댔고 심지어 대마초를 넘어 코카인까지 손을 대요. 그러던 2021년 1월 16일 그날도 메리의 집에 6명의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은 메리 혼자만 살고 있던 집이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고 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19살의 헬렌 헤이스팅스가 그녀의 룸메이트였고 함께 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 포함해서 총 8명이 모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오전부터 보드카 마시고 또 연신 대마초를 피웁니다. TV 앞에 둘러 앉아서 약과 술, 또 영화까지 시청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본 영화가 뭐냐? 고담이었습니다. 이게 배트맨 세계관에서 나온 영화이거든요. 근데
고담 씨와 그 빌런들의 기원을 다룬 이야기예요. 여기 인물들도요, 코스프레로 많이 재현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분위기가 점점 과열됩니다. 다들 술과 약에 취한 것도 있지만 그 스토리에 막 몰입한 거예요. 특히나 메리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빌런, 펭귄이 나오면 더욱더 열광합니다. 그 캐릭터가 뭐냐면 마피아 보스인데 막 각종 무기를 다루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이때 메리가 너무도 신나하더니 갑자기 얘들아, 나도 총 있어. 보여줄까? 후다닥 방으로 가더니 진짜 총을 들고 나와요. 이게 전 남자친구가 두고 간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탄창을 분리해서 장전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평소에도 메리가 이거 코스프레 촬영할 때 소품으로 이용했대요.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고 평소라면 다시 케이스에 넣어뒀을 겁니다. 하지만 해롱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가 한참이나 막 총을 만지작거리고 한 손으로 빙빙 돌리고 약간 과시하듯 보여주기 식으로 가지고 논 거죠. 다른 친구들도 장난이려니 하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탄창이 비어있는 걸 봤기 때문에 다들 안심했고요. 그러다 새벽 1시 반, 영화는 끝이 났어요. 근데 메리가 총을 여전히 들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다들 코스플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황에 몰입해서 연극을 펼친 거예요. 메리는 고담시 펭귄의 빙의를 해요. 이게 빌런 역할이다 보니까 총을 들고 조준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룸메이트 헬렌 또한 이 연기를 받아쳐줘요. 그래, 네가 날 한번 써보시지. 내 기꺼이 머리를 내줄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메리가 멋지게 한 바퀴 돈 후 헬렌의 왼쪽 머리에 총구를 가져다 댔고 탕! 그들의 상황극이 차갑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예상치 못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어요. 헬렌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요. 친구들은 다들 막 약과 술에 쩔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환각인가 싶었대요. 또 메리 본인도 놀랬는지 잠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가 곧바로 헬렌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요. 근데 머리에 총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잠시 후 헬렌은 구급대에 의해 긴급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분명 아까 총을 가져올 때 분명 탄창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격발이 된 걸까요? 안타깝게도요. 당시 현장에 있던 모두가 너무 취해서 언제 누가 총을 만졌는지 어떻게 탄창이 끼워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부분은 미궁으로 남아있어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검찰은 총을 쏜 메리를 살인은 아니고 과실치사로 기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적용한 거죠. 사건은 분명 장난을 치던 중에 발생했고 피해자 또한 쏴봐라 라고 응했기 때문에 사리가 있다고 보긴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의 내막이 밝혀진 후 대중들은 분노합니다. 어떤 점에 분노했냐면 아무리 실수로 장난치다 친구를 죽였다 할지언정 다시 발랄하게 코스프레 사진 올리고 인플루언서의 삶을 이어간다는 게 좀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댓글에는 네가 돌아왔습니다가 아니라 친구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막 비난합니다. 물론 일부의 대중들은 메리도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힘들지 않았겠냐 라면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또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고요. 이쯤에서 피해자 헬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이게 또 가슴이 아픕니다. 헬렌과 메리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어요. 헬렌은 성격도 좋고 성적도 좋은 모범생이었죠. 근데 메리랑은 이제 코스프레를 좋아한다는 코드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더 절친으로 지내고 있었고요. 동아리도 같이 하고 또 한 집에서 룸메이트가 됐고요. 한편으로 메리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었겠죠. 절친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막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도 변호사가 지금 너무 충격이 커서 인터뷰 못한다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심인지 좀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석방이 된 후 보인 행보가 문제였어요. 우선 보석을 받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약물 검사와 알코올 검사도 받아야 했고요. 또 의사가 처방한 약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용할 수 없고요. 당연히 총기 소지도 금지됩니다. GPS를 통해 위치가 상시 공유되어야 하고 행여나 유족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약하면 너 그냥 조용히 근신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메리는 2021년 7월 한 달에만 통금을 4번이나 어겼습니다. GPS는 3번이나 방전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사건 관련 재판일을 놓치기도 해요. 그 친구의 죽음에 뭔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없고 법원의 결정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틱톡 영상만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활동을 재개한 2월부터 사건이 알려진 9월까지 7개월간 열심히 활동했어요. 컨셉에 맞춰서 가짜 피로 범벅도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진짜 핵심 팬들조차 너 고인에 대한 모욕 아니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과연 얀데레 프릭은 다시 인플루언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녀의 계정은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가보니까요. 링크트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 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온리팬스에서 성적인 거래도 한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SNS 속 스타로서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듯한데 물론 이전보다 그분만이 낮아진 듯하지만요. 만약 메리의 죄가 그저 과실치사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좀 가벼운 형벌 받고 다시 SNS에 전 죄값 다 치르고 돌아왔어요 라고 한다면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정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 SNS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복판에 있는 대형 쇼핑몰 그랜드 인도네시아. 이곳에 위치한 고급 카페 올리비아에 2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갑니다. 카페엔 미리 도착해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있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가볍게 껴안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자리에 앉아 즐거운 대화를 하려던 찰나 무리 중 한 명이 대수롭지 않게 테이블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게 되는데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리고 즉각 열이 오르는 듯 그녀는 얼굴에 부채질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던 중 갑자기 그녀의 고개가 뒤로 넘어갔고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맙니다. 바로 경련을 일으켰고요.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죠. 이건 커피를 마신 지 단 2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당황했고 이내 카페 직원과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그날의 한바탕의 설화는 CCTV에 다행히 고스란히 포착되어 있는데요. 이후 그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얼마 버티지 못했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오후 5시 대형 쇼핑몰 카페에서 벌어진 너무도 급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 죽음엔 믿기 힘든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27살 미르나 살리힌. 88년생인 그녀는 크게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디자이너를 꿈꾸다가 호주 시드니로 유학을 갔고요. 명문 디자인 스쿨로 꼽히는 빌리블루 컬리지에 입학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제시카 웡소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인데다가 제시카 역시 인도네시아 부유층 자제였기 때문에 둘은 금세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이 외로운 유학 생활을 함께 헤쳐나간 두 친구. 시간이 흘러 2011년. 어느덧 둘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죠. 이때 미르나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걸 선택했고 제시카는 호주에 남아서 전공을 살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3년이 지난 2014년 미르나가
휴가차 호주를 다시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오래간만에 친구 제시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시카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패트릭이라는 호주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데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르나는 친구 제시카를 걱정하면서 당장 패트릭과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사실 평소에도 미르나는 좀 솔직한 성격으로 거침없이 조언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제시카는 이 조언에 언짢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끝내 미르나를 혼자 남겨두고 식당을 떠나버렸죠. 이날을 계기로 미르나와 제시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멀어진 관계만큼이나 둘의 상황마저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호주에 남아있던 제시카는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게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졌고요. 5번이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되고 또 남자친구와도 이별합니다. 전 남자친구 패트릭은 제시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우려해서 아예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르나의 삶은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11월에는 오랜 기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발리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이때 이 결혼식에 미르나는 유학 때 만났던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지만 단 한 명, 제시카는 제외했습니다. 사실 이미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제시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그녀가 힘들게 무너져 가는데 나는 결혼도 하고 잘 산다라고 느껴지면 괜한 질투와 미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이도 어색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끝낸 지 한 달 후인 2015년 12월 시드니에 살고 있던 제시카가 호주 생활을 잠시 정리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의외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곧장 미르나에게 연락을 하더니 야, 결혼도 축하할 겸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르나로서는 제시카와 단둘이 만나는 게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동창인 한이와 함께 셋이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잡게 됩니다. 문제의 2016년 1월 6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이때는 약속 시간보다 무려 1시간 반이나 앞선 시각이었죠. 카페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찾는 것처럼 카페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내 밖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4시 15분 제시카가 또다시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는 쇼핑백 3개를 들고 있었고요. 그 안에는 작은 핸드워시가 들어있었죠. 이후 그녀는 미르나와 한이에게 문자를 한 통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일찍 도착했으니까 미리 커피를 시켜둘게. 잠시 후인 4시 24분, 제시카가 주문한 커피 3잔이 나왔는데 그녀는 테이블 위로 쇼핑백 3개 또한 일렬로 올려둡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CCTV에 제시카의 모습이 쇼핑백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CCTV를 자세히 살펴보면 앉아있는 이 제시카가 커피잔을 직접 손으로 옮겼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확실히 포착됩니다. 이후 50분이 지난 5시 16분, 기다리고 있던 미르나와 한이가 카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제시카와 인사를 주고받았고 그 제시카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은 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르나가 별다른 의심 없이 테이블에 나와있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요. 이내 맛이 이상하다고 불평했고 잠시 후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작했고 이후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3일 뒤 시행된 부검 결과 그녀의 위장에서는 소량의 시안화물, 즉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즉 누군가 독을 탄 커피였다는 거죠.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경찰은 카페에 미리 도착을 해서 커피를 주문했던 제시카를 당연히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영상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날 제시카가 보인 또 다른 수상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르나가 카페에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 이거 뇌전증 발작 증상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제시카의 생각은 달랐어요. 곧장 카페 매니저한테 가더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죠? 도대체 커피에 뭘 타신 거예요? 어라. 이건 마치 자신이 커피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사실 사건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르나가 병원에 실려간 이후에도 매니저는 그 제시카가 했던 말이 찜찜했고요. 결국 그 커피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팀에 넘겼죠. 결국 그 커피에서도 정상가리가 검출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시카는 미르나가 쓰러져 있는데도 아주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요. 얼마 후에 장례식에 참여해서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었던 게 포착이 되죠. 사건 발생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월 30일, 제시카는 미르나 살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시카의 태도는 또다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희대의 사건, 여기에서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이 상황을 꽤 즐기고 있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자의 표정인가 싶습니다. 두 손은 왜 공손히 모으고 있는 걸까요? 뭐 취재해줘서 감사하다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갑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죠. 미르나 커피에 왜 독극물이 들어갔는지 전혀 모른다는 아주 뻔뻔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정황상의 증거는 제시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커피에 독극물을 넣는 장면, 이건 쇼핑백에 가려서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재판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죠. 게다가요, 제시카 역시 부유층 자제였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 대표인 오토 하시부안을 비롯해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리게 되죠. 변호사는 제시카가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건 그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라면서 당시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미르나의 사망 원인이 정말 독극물에 의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심장마비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완전 재판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죠. 사실 미르나가 사망한 직후 병원에서 독성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이때는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3일 뒤에 부검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청산가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는 나오지 않았고 좀 더 정밀 검사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근거로 심장마비를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법의학자는 부검에서 미르나 장이 이미 부식이 되어 있었고 또 입안이 검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청산가리 중독 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제시카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죠. 한편 범행 동기 역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시카 변호인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단지 몇 년 전에 남자친구와 좀 헤어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시카가 미르나를 죽이려고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날아온 게 말이 되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시카의 전 직장 상사 크리스티는 그녀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폭로하게 되죠. 과거 제시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약을 쓴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복용량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암시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또한 그녀가 마치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때는 되게 천사 같은 미소를 보이다가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장 불같이 화를 내는 이중적인 성향까지. 하물며 직장 상사한테 당신 엄마랑 같이 죽어버려. 되게 비정상적인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실제 호주에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엄연한 위협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제시카는 호주에서 무려 13건의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당사자인 제시카는
언제나 기자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장착한 채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정신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 일명 인도네시아 커피 살인 사건의 최종 재판이 무려 생방송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중계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제시카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미르나에게 모욕감을 느꼈고 이후 질투에 휩싸여서 그녀를 독살했다고 주장했죠.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국 제시카에게는 독살 혐의가 인정되었고요. 20년형이 선고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계획살인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총살형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총살형. 하지만 제시카가 호주 영주권자였어요. 그래서 덕분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조약으로 사형은 면하게 된 거죠. 이후 제시카 측은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요청했지만 기각됩니다. 그리고 20년형이 확정되었죠. 이 사건은 2016년 인도네시아 전역에 재판 과정이 다 생중계될 만큼 정말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건 이후에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커피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해당 카페가 문제 커피를 마시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히데의 살인사건 현장을 마치 박물관 전시회처럼 구경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재현해 보려고 한 걸까요? 20대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 그리고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살인. 미르다는 제시카를 다시 마주한다는 것을 결국 조심하긴 했지만 비극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자기도 조심은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독살범 제시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 소개하는 사건에는 이렇게 전과도 없고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이코로 변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